서학개미구조대 강정수 배진범입니다. 뭐가 이상했나? 네, 아닙니다. 네. 오늘은 지금 해볼 주제가 조금 무겁긴 한데 네. 넷플릭스가 좀 많이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투자자들 사실 이제 손절하기도 뭐하고 더 추미하기도 줍줍하기도 그렇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그래서 좀 아무래도 그 가격 주가를 보기도 싫겠죠. 앱도 네. 키기 싫겠죠. 네. 네. 그래서 어떤 희망이나 어떤 전략이나 아니면 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바라보고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될지 좀 말씀을 네.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혹시 뭐 기대를 일단 왜 부러진 것 같으세요, 주가가? 그부터 지금 이제 20만 명, 네. 그러니까 20만 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12월 말 대비, 그러니까 21년 4쿼터 대비 22년 1쿼터의 이용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20만 명이 줄었는데요. 그 중에 사실은 70만 명은 러시아 지금 넷플릭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항의하는 뜻에서 러시아 서비스를 중단했거든요. 그러면서 70만 명이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70만 명이 날아갔기 때문에 실제로는 50만 명이 증가한 거예요. 50만 명이 증가했지만 토달리 20만 명이 감소가 되니 이게 뭐 계속 가입자가 증가를 해야 되는데 구독자가 증가를 해야 되는데 감소됐다고 하니까 어닝 쇼크가 뭐 이렇게 부정적인 충격을 받아버린 거죠, 시장에서.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대치는 항상 가입자 수가 늘어야 되는데 늘지 네. 않았다. 네. 어떻게 보면은 넷플릭스가 좀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넷플릭스가 해스팅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부적인 지표들은 대단히 좋다. 너무 투자자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바로 메시지를 냈거든요. 근데 시장은 지금 되게 차갑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충분히 설득력이 또 있는 것이 이제 시장이 포화 상태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 가지 보셔야 될 게 지금 2억 2천 명 정도 가입자가 있거든요. 그 넷플릭스가. 네. 그런데 이미 가입자들의 증가율이 2018년엔 대단히 높았고 2019년에 조금 감소를 합니다. 근데 언제 또 크게 증가하냐면 2020년 팬데믹 때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서 넷플릭스 가입률이 대단히 증가되는데 이건 일종의 통계적으로 볼 땐 아웃라이어예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거고 또 2021년의 증가율이 2019년보다도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18, 19, 21년은 감소를 한 거고 2020년만 예외적인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2022년에는 더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장 전문가들은 이제 가입자가 증가한다는 건 어렵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시장이 성숙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단계가 있고요. 즉 TV가 막 보급되는 시기가 있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 TV 갖고 방송 가지고 누가 돈을 많이 버냐가 중요한 것처럼 스트리밍 서비스의 보급이 중요할 때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똑같은 보급은 이제 더 이상 안 되더라도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 그러니까 즉 고객 1인당 더 많은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중요해지는 국면으로 그래서 지난번 저희 서개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지금까지 가입자를 증가하는 이 초기 시장은 OTT 1기라고 한다면 1.0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OTT 2.0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장이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넘어가고 있는데 흔히 말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또는 기준을 삼는 KPI가 기업의 그 목표치가 아직은 가입자 증가가 되게 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디즈니도 보니까 뭐 단숨에 1억 명 만들던데 이제 그렇게 오래 해놓고 2억 명밖에 못 만들었는데 벌써 가입자가 줄어들어? 이런 데 되게 실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지표가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 경쟁의 강화에서 경쟁 강화를 두 측면에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또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HBO 맥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또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되게 강력한 경쟁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안 좋은 소식은 넷플릭스에게 한국엔 보도가 많이 안 됐지만 올해 1월달 통계에 2022년 1월 단계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은 지금 미국 그 다음에 다음으로 큰 시장이죠. 미국 그 다음으로는 가입자들이 많은 시장인데 그 다음에 영국하고 독일이 삐까삐까하죠. 근데 거기에서 1위가 넷플릭스였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1위 자리를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자에서도 부동의 1위를 국가마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독일 시장에서 아마존 프라임에게 1위 자리를 내줬던 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그렇죠. 경쟁에 밀릴 수 있다는 시그널이 이제 한 축으로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패스트라고도 얘기를 하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즉 광고에 기반하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 네. 이 부분이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미국에서 디즈니 플러스가 있고 광고가 좀 들어가서
무료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 월 구독료가 싸지는 거죠. 뭐 반값 이하라든지 뭐 이런 식의 상품을 내놓겠다고 지금 밝혀온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IMDb TV를 갖다가 이름을 바꿔가지고 지금 새롭게 출시하면서 이거를 독일, 그러니까 북미에만 있던 거를 처음으로는 독일로 지금 확장 서비스를 열겠다. 그러니까 즉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독일 시장에서 이미 넷플릭스를 제꼈는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광고 기반의 무료, 그건 완전히 무료예요.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독일에도 진출시키겠다. 그러면서 즉 넷플릭스의 경쟁 구도가 새로운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이러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라든지 HBO 맥스라든지 고급 컨텐츠로 경쟁하는 즉 가입 구독료를 받아가지고 광고 없이 하는 이 경쟁의 한 축이 있는 거고, 이제는 광고를 가지고 가격을 낮춰가지고 저가나 무료로 넷플릭스하고 경쟁 상대를 두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의 광고 모델이라든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아예 광고 기반 무료 서비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경쟁 구도가 복합적으로 지금 넷플릭스를 누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요구하는 건 넷플릭스의 대응 전략은 뭔데? 이 부분이 이제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결국은 말씀 주신 거 보면은 주가라는 게 결국은 버는 돈에서 결정이 날 텐데 Q, 그러니까 퀀티티는 이제 더 이상 늘지 않는 거네요. 결국 나올 수 있는 전략은 프라이스를 높이는 전략일 텐데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네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을 지금 사실은 지난 7, 8년 동안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 대단히 꾸준히 거의 2배 가까이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일종의 1인당 벌어들이는 수익이, 그러니까 1인당 벌어들이는 그 돈이 매출이 많으니까 흔히 말하는 ARPU죠. 그러니까 인당, 그렇죠. Average Revenue Per User 뭐 이렇게 해가지고 ARPU 같은 경우가 대단히 높아지긴 거 있었어요. 그래서 프로핏도 대단히 좋아지는, 개선되는 상황들이 보여왔는데요. 문제는 자, 한국으로 치면 이제 5천만 국민에게, 미국으로 치면 3억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동일한 요금을 동일하게 인상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소비자는 그러니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불의사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인도가 지금 넷플릭스가 되게 공을 들이고 있는 시장인데도 지금 이용자 규모가 늘지 않는 이유는 인도 사람들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지불의사를 갖고 있는데 동일 상품을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요금 체계는 딱 하나다. 딱 하나인 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물론 요금 체계 조금 변화는 있죠. 예를 들면 뭐 4K 뭐 2HD에서 나오냐 뭐 이런 퀄리티에 따라서 영상 퀄리티에 따라서 좀 요금 차이는 조금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금 문제 하나인 거거든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초기에 이 구독 서비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혁신이었죠. 워낙 그 넷플릭스가 DVD 판매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월정액을 내면은 자기가 볼 수 있는 만큼 우편으로 배달해서 볼 수 있었거든요. 내 거 본 거를 돌려주면 또 다른 걸 보고, 빨리 보면 빨리 볼수록 많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즉 내가 시간을 많이 쓰면 충분히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원래 넷플릭스의 DVD 처음에 원형 모델이었고 이것을 디지털로 가져온 거잖아요. 그래서 구독 모델을 갖고 온 건 넷플릭스가 정말 큰 혁신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광고 없이 보게 하는 거. 원래 DVD를 본다는 건 중간 광고 없이 보게 하는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특히 중간 광고가 많기 때문에 정말 짜증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해주면서 고객 경험을 극단적으로 높였다. 그래서 TV 시장하고 차별화를 명확하게 하면서 넷플릭스가 급성장할 수 있었고, 또 넷플릭스가 여기다가 오리지널 컨텐츠를 갖다가 계속해서 생산해내면서 TV에 없는 넷플릭스에만 있는 뭐 기묘한 이야기라든지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브리짓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좋아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런 부분에서 그 당시에는 이 구독 부분이 그러니까 제품을 하나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충분히 포화 상태면 사람들의 지불 의사가 다양하면 상품이 여러 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품에도 보면은 프리미엄이 있고 무슨 골드가 있고 뭐가 있잖아요. 그런데 당연하게 그러면은 넷플릭스에는 한 달에 15,000원짜리도 있고 18,000원짜리도 있고 12,000원짜리도 있지만 왜 5,000원짜리는 없고 4,000원짜리가 없고 왜 무료는 없냐라는 거예요. 이 상품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불 의사를, 그리고 또 근데 이런 상품을 어떻게 만드냐, 결국은 넷플릭스도 광고가 들어가는 모델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서개구 뭐 시청자분들도 판단하시겠지만 여러분들 광고가 없는 넷플릭스를 어떨 때는 내가 만약에 12월에 좀 예를 들면 쉬는 날이 많아요. 가끔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그럼 12월에는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탄력 요금제로 12월 달에는 예를 들자면 광고 없이 15,000원, 18,000원 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뭐 3, 4월은 원래 이번 달은 너무 바빠요. 일도 많고 뭐 TV, 넷플릭스 볼 시간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무료로 전환하거나 3,000원짜리로 전환하면서 광고 모델로 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거는 해지하는 것보다 낫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비자도 탄력적으로 넷플릭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소비해서 볼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가격대가 여러 가지 있는 상품군들을 서비스군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도 결국은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광고 모델을 2023년부터 도입을 하기로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왜 진작부터 준비를 안 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보기엔 넷플릭스의 안 좋은 경영 문화인 거예요. 넷플릭스의 서비스는 넷플릭스의 우리의 유니크함은 뭐냐? TV랑 비교했을 때 우리는 광고 없이 사람들의 고객 체험이 대단히 그러니까 그 방송을 볼 수 있는 고객 체험이 되게 뛰어나다. 왜냐면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UX가 좋다. 이게 이제 넷플릭스의 장점이라고 거기는 임직원들이 그냥 무조건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만들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디퍼런시에이터, 그러니까 즉 차별화 포인트는 TV하고에서의 차별화 포인트라는 거예요. 근데 스트리밍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로 왔다고 말씀드렸다는 건 뭐냐면, 그리고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갔던 건 뭐냐면, 이제 차별점은 누구랑 둬야 되냐면 디즈니 플러스랑 둬야 되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랑 둬야 되고 아마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광고에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가격이 저렴한 것 또는 무료인 것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차별을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로 시장이 변화됐으면 여기에 빨리 포커스를 바꿔줘야 되는데 넷플릭스에 여기 부분 늦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넷플릭스 경영진에 대한 불신도 저는 이번에 투자자들이 이번에 표현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즉각적으로 넷플릭스에서도 그래 광고 모델 할게 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광고 모델이 시작된다라면 좀 뭐 희망을 좀 말씀을 드리려면 넷플릭스가 대단히 큰 내실화를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그 넷플릭스에서 광고하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광고하면 자꾸 이 TV에서 보던 영화와 드라마를 보기 때문에 이거를 TV 광고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TV 광고 시장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넷플릭스 광고가 매출이 나오면 전체 광고 시장에서는 이거를 TV 광고 시장으로 기속을 시킬까요? 디지털 광고 시장으로 기속을 시킬까요? 어렵네요. 디바이스 중심으로 보면 TV 광고일 텐데. 그렇죠. 스마트 TV에서도 보기도 하고, 근데 이걸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보기도 하고, 아이패드에서 보기도, 패드에서 보기도 하잖아요. 자, 이걸 디지털 광고로 여러분들 디지털 광고로 분류할까요? TV 광고로 분류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지털이죠. 왜냐하면 TV 광고는 만약에 한국으로 치면은 KBS나 MBC나 SBS에서 5천만 국민을 대상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에는 동일한 광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형적이죠. 그러니까 리니어리티, 일차함수 같은 이러한 공식이 통하는 거죠. A라는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A라는 광고가 붙는다. 그런데 우리가 디지털은 뭡니까? 이용자의 행위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으로 해서 진범님이 보는 넷플릭스에서 A라는 프로그램을 저랑 똑같이 보는데 광고가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디지털 광고의 장점이자 차별점이고 특징인 거잖아요. 넷플릭스는 당연히 이렇게 가고 디즈니 플러스도 당연히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 이거는 TV 광고가 아니라 디지털 광고 시장이라는 거죠. 근데 디즈니 플러스는 본인들이 인정하는 건 이걸 준비를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훌루도 있고 디즈니도 계속해서 뭐 ESPN도 있고 미국에 있는 뭐 가정에 있는 TV 아이디 번호도 있고 해서 많이 분석을 해서 자기네들이 근데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있는 거는 미국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밖에 서비스를 못 합니다. 그런데 아마존은 미국만이 아니죠. 북미도 하고 지금 독일 시장도 지금 광고 스트리밍 그러니까 서비스를 하겠다는 건 독일에 대한 데이터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행위 데이터를 넷플릭스는 아니요, 아마존은 디즈니보다 많이 갖고 있고, 근데 아마존만큼 또는 물론 아마존만큼의 구매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하게 전 세계적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넷플릭스잖아요. 190개에 나가 있고 여기에서의 많은 사람들의 방송 패턴을 분석을 했기 때문에 풍부한 데이터. 즉 맞춤형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풍부한 데이터. 두 번째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이 에드테크 스택들, 기술력들,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인력들. 그러니까 지금은 넷플릭스가 그래서 이 인력 고용을 지금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고요. 즉 기술력과 데이터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넷플릭스의 장점은 미국에서 물론 시작을 먼저 해보겠지만 미국에서만 광고 시장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광고 단가가 높은 유럽으로 바로 공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일본이나 한국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즉 글로벌한 광고 마켓 시장에 넷플릭스는 뛰어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넷플릭스가
진짜 광고 시장을 기반한 서비스를 시작한다면 거대한 지각 변동이 발생을 하겠죠. 매출 구조에서도 대단히 파워풀한 플레이어로, 즉 구글이나 지금 이름을 메타로 받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그리고 틱톡이라든지 이러한 데하고 맞먹는 수준의 광고 그 인벤토리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광고 사업자로. 그런 부분에서 넷플릭스에게 저는 희망은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넷플릭스 경영진이 우리의 차별화 포인트, 또는 뭐 우리가 USP라고 하죠. 유닉 셀링 포인트가 광고 없는 고객 체험이었다라면, 그것이 아니라 양질의 오리지널 컨텐츠를 꾸준히 제공해 주면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지불 의사에 적합한 다양한 상품군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프로핏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시장 경쟁 구도의 변화에 맞는 시장 전략을 구가한다라면 넷플릭스가 광고 시장에서 되게 큰 손으로 작동할 수 있을 거고, 2023년에는 미국에서만 시작하겠지만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아시아로도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넷플릭스가 즉 OTT 시장의 2.0 시대에서 결코 위협적이진 않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매출을 안 하면 오리지널 컨텐츠 경쟁이 좀 밀립니다. 왜냐면 아마존이 왜 독일에서 1위를 탈환했겠어요. 오리지널 컨텐츠가 많아서 그래요. 그건 뭐냐면 이커머스로 번 돈을 갖다가 지금 오리지널 컨텐츠에다 쏟아부은 거거든요. 즉 아마존은 A라는 사업에서 돈 벌어서 오리지널 컨텐츠, 스트리밍 사업에서 돈 벌어서 오리지널 컨텐츠 만드는 게 아니라 B라는 사업, 즉 이커머스에서 돈 벌어서 AWS에서 돈 벌어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돈을 끌어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컨텐츠 부분이 대단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디즈니라든지 디즈니의 전통적인 재정적 여유가 되게 충분하거든요. 근데 넷플릭스는 정말 넷플릭스에서 벌어서 다른 게 없죠. 네, 다른 사업군이 없잖아요. 이건 제가 보기엔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경쟁 치열해지는 시장에서는 레비뉴 스트리밍이 다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구독료에만 순수하게 의지해가지고 오리지널 콘텐츠의 여력을 마련하겠다. 이건 대단히 저는 위험한 전략이라고 보는 거고요. 아마 넷플릭스 경영진들도 판단을 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광고 시장으로 저는 반드시 들어올 거라고 좀 보고, 요때쯤 되면은 희망 섞인 소식들이 들려올 거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작은 소식은, 보통 여러분 가입자 수가 증가하는 거는 가을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봄하고 여름은 밖에 나가서 놀고 가능하면 하려고 하지, 산으로 들러 가지, 집에서 24시간 빈지 비용 잘 안 하거든요. 빈지 비용이 많이 이루어질 때가 밤이 길어지는 가을, 겨울이기 때문에 가을, 겨울 되면 조금 실적 좀 좋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하지만 2, 4분기, 즉 4, 5, 6월 달도 넷플릭스 실적은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넷플릭스 그래서 경고했어요. 4, 5, 6월에는 약 200만 명이 줄어들 거다. 왜냐하면 지금 또 공동 암호 쓰는 것도 단속하고 있고,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그럼 공유 계정을 막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공유 계정을 막으려면 처음부터 막았어야죠. 왜 풀어놨다가 소비자들에게 마치 너 도둑질해서 보고 있어, 이제 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으면 모르겠지만 이런 건 좀 실수라고 보고 있고요. 경영상의 큰 착오고, 이것들을 물론 수정을 해서 프라핏을 높이겠다. 저는 되게 브랜드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그분들이 좀 흔히 말하는 연착륙해서 다른 곳으로 선택지를 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광고 서비스를 만들어줘서 그렇게 공유해서 보지 마시고요. 이제 단속 들어갈 거니까, 단속 들어가기 전에 넷플릭스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넷플릭스에 다른 선택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광고 기반 저가형 모델을 만들지 않고서 단속 들어가는 건 아주 나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단속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최소한 다른 선택지를 주고 나서, 다양하게 만들고 나서, 다양하게 만들고 나서 여러분들 빨리 이쪽으로 가세요. 저 이렇게는 계속 서비스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 좋아요, 상황이. 그만두세요, 빨리. 그럼 넷플릭스 떠나세요, 이거거든요. 그게 유료 전환으로 지금 18,000원 내세요, 15,000원 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4,000원짜리 서비스 있습니다, 3,000원짜리 서비스 있습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이야기하면 사실 게임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았거든요. 게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게임은 실수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넷플릭스가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흔히 스트리밍 서비스에 몰빵하는 거거든요. 훌륭한 고객 체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사실 넷플릭스가 IP가 많아요. 오징어 게임 가지고 오징어 진짜 게임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기묘한 이야기 같은 기묘한 이야기에 맞는 게임도 만들 수 있고, 이 IP를 제2, 제3의 이 컨텐츠 산업으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심지어는 거꾸로 웹툰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게임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게임 시장에 들어간 것은 IP 관리 차원에서 잘하는 건데요. 저는 그거는 넷플릭스 플랫폼 밖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플랫폼 밖에서 그냥 게임 퍼블리셔로 넷플릭스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지금 벌써 게임 스튜디오도 3개나 샀거든요. 네. 그러면 IP를 주고서 게임 만들어서 외부에다 퍼블리싱 해라. 근데 넷플릭스가 얘기한 건 뭐냐면 퍼블리싱도 우리 넷플릭스 플랫폼 내에서 하겠다. 왜? 넷플릭스는 구독에 있다 보니 막 그 게임에다가 지저분한 광고 안 넣어도 되고 고객층 훨씬 더 적게 줘도 되고 그리고 구독료를 벌다 보니 그 다음에 인게임 머니 만들어가지고 자꾸 아이템 사고 이런 걸로 흔히 말해서 고객들의 그 돈을 나쁜 표현은 삥 뜯기 위해서 이것저것 그냥 집어여가지고 플랫폼 장악력을 지나치게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우리는 왜 구독료를 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게임을 편하게 즐겁게 게임만을 위해서 게임을 즐겨라. 이것이 이제 넷플릭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게임 사람이 들어가면 다른 게임 플랫폼에서는 다른 고객 체험을 줄 수 있다. 즉 자꾸 고객 체험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고객 체험의 그 함정에서 저는 벗어나와야 된다는 건데 왜냐하면 게임과 TV는 궁합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 우리가 게임 TV라는 건 보통 린백 컨섬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즉 소파에 늘어지면서 처지면서 빈지 비용하면은 빈지 비용할 때 여러분들 세수도 안 하고 샤워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면도도 안 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깨면서 막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뭐 18시간 동안 막 한 드라마 그냥 완주하는 거잖아요. 뭐냐면 그럼 사람이 그러면 처질 대로 처집니다. 베개에 기대기도 하고 베개도 2개 놓기도 하고 근데 게임을 하려면 앉아야 되고 되게 능동적이 돼야 되거든요. 이걸 린포워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린백과 린포워드는 궁합이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같은 플랫폼에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내가 방송을 보게 하고 있다가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 막 긴장해서 막 보고 있는데 잠깐 빈지빈하네 지겨운데 한번 게임 한 판 하고 할까?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킨다는 것 자체는 빈지를 하던 린백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넷플릭스를 온했다라는 거예요. 네? TV라는 건 정말 이렇게 백색 소음처럼 TV를 켜놓기도 어떤 사람은 저도 종종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전 넷플릭스 켜놓고 잠을 들어요. 그리고 좀 그런 떠드는 소리가 있어야 잠도 좀 자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단히 그러니까 수동적 소비가 이루어지는 거가 TV 상품의 서비스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거하고 게임은 저는 맞지 않다. 하지만 게임 산업에 넷플릭스가 진출한 건 저는 옳다. 왜? 그건 IP 관리 차원에서. 네. 근데 넷플릭스가 그거에 대한 언질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IP 산업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이게 작년 말에. 헤스팅스가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가 게임 산업 진출하겠다는 의미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 말 자체는 사실은 넷플릭스 안에서 게임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로. 네네네. 근데 아마 데이터를 보겠죠. 네. 이 궁합이 맞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접속자 대비 게임의 이용률 같은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좋지 않다라면 여기다 둬도 되는 거지만 큰 상관 없죠. 외부에다 해가지고 좀 과감하게 매출을 만들어보는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고. 보세요. 오징어 게임 생긴 다음에 넷플릭스가 뭐랬냐면 월마트랑 협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이러한 상품들을 뭐 옷, 티셔츠라든지 액세서리를 갖다가 지금 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히트 쳤더니 돈은 딴 사람들이 벌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지금 우리가 잘 못하니까 월마트랑 협의해서 그런 제품 만들어서 파는 플랫폼도 가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즉 IP 관리 잘 못해요. 그러면 충분히 이커머스에서도 돈을 벌 수도 있고 게임을 통해서도 돈을 벌 수 있고 이 IP 하나를 가지고 풍부하게 돈을 벌 수 있는데 넷플릭스는 그걸 잘 못하는 회사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너무 고객 경험이라는 그 함정에 빠져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는 레비뉴 스트리밍을 그러니까 그 매출의 어떤 이 주류 그 흐름들을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넷플릭스가 만들어야 된다. 만약에 이런 징후들이 넷플릭스에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면 저는 넷플릭스는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결국은 다 프라이싱이랑 관련되어 있네요. 과금 체계를 얼마나 다양한 비용을 붙여서 다양화할 수 있느냐, 네.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을 만큼의 네. 새로운 시도를 하느냐. 네, 그런 저력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제발 넷플릭스 경영진이 그건 우리는 무조건 훌륭한 무슨 고객 체험주는 고객 체험 때문에 다 양보했던 것들이 이거 안 하겠다고 하면 주가 희망이 없는 거고. 네, 그래서 너무 넷플릭스에서 광고 오면은 넷플릭스가 진짜 궁여지책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되게 긍정적인 신호라는 거죠. 넷플릭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다양한 지불 의사에 맞는 고객들의 모든 흔히 말해서 주머니를 다 털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넷플릭스가 광고 사업을 시작을 하면은 저는 제일 어려워지는 건 우리나라의 전통 방송국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 즉
TV 광고 시장을 대단히 붕괴시킬 수 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TV 광고 들어가려면 넷플릭스 광고 들어가려면 넷플릭스의 효율성이 더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로 광고주들이 많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런 부분에서 광고 시장 전체에서도 지각 변동은 반드시 발생할 것 같고 이건 대단히 긍정적인 넷플릭스의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주가를 상승시킬 요인으로 실제로 상승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상승시킬 수 있는 힘으로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부분 계속 성학개미 구조대가 강도수 박사님이랑 함께 트래킹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